시장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도 시장에 대한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번 지금 이제 되게 애매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코스피 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7월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제 되돌리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시장이 바닥을 다졌냐 아니면 바닥을 다진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예. 바닥은 다진 것 같다라고 오.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강하게 올라갈 만한 동력이 조금은 모자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에 개인 투자들은 지금 7천에서 8천 사이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좀 조금 물려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벨에서 팔고 싶어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5월과 6월처럼 강하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반등은 좀 쉽지 않은 환경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이번 시장을 다시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빠르게 들어오는 그런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 그리고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같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장에서는 다시 코스피가 더 올라가는 모습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6월 대비했을 때 천천히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를 느리게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완전히 다진 거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지수 7천, 8천 또 9천일 때 많은 분들께서 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지수가 조금 올라온다면 차익 실현 욕구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또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빠른 반등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외국인들이 자금 들어오면서 천천한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바닥이 일부 다져졌다라고 또 시각을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게 이건 것 같습니다. 6월과 7월 우리 시장 좀 너무 많이 흔들렸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글로벌 대비해서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표들도 괜찮고 왜 이렇게 우리 시장만 많이 빠졌을까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것은 사실 반도체가 반도체 업종 때문인 거죠. 예. 반도체가 지금 잘 버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올해 잘 벌고 내년 잘 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왔듯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2028년 이후에 이익이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반도체를 사주는 애들이죠. 사주는 애들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게 아닐까? 수익화를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 게 같고 또 두 번째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측에서 우리나라도 공급을 늘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CXMT 같은 중국 쪽 반도체들이 굴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쪽을 보면 항상 걱정했던 것이 중국이 들어와서 나만 하는 게 없어요. 2차 전지, 화학 모두 다 수익성이 꽝이 돼버리는 중국이 들어오는 게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굴기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와 내년 반도체 돈 버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2028년부터 돈을 못 버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을 2028년 돼야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 심리의 지금 훼손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확인하는 언제 할 수 있을까? 2027년쯤 되면 당연히 내년 거에 대한 그런 계약들 같은 게 나타나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때 만약에 나쁘지 않는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의 훼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심리가 글로벌 전체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6월처럼 강한 반등보다는 점차적으로 그런 공급 과잉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조금 해소는 되겠죠.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도 2028년, 9년 이후에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 거기에 나아가서 그런 피지컬 AI 이런 것들에 다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중국 쪽 공급도 늘어나고 한국도 팹이 다 바뀌는 이제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면서 지금의 높은 이익률과 이익을
훼손되지 않는다고 확정 지어가면서 점차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긴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워낙 상반기에 또 반도체 특히 AI 뭐 메모리 쪽으로 위주의 급등이 나왔었는데 앞으로에 대한 뭐 수익성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투심이 좀 많이 약화되기도 했고요. 또 중국 기업들의 그 치킨 게임도 많이들도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시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중요한 지표 하나 나옵니다. 미국에서 7월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은 예상치는 YOY 3.4% 상승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실지 예측하는 것도 궁금하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도 컨센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것이 전년 대비를 했을 때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예. 모습으로 좀 될 것 같다. 결국에는 우리 지금 최근에 봐왔던 유가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낮아지는 트렌드는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물가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가를 통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미국 노동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가 상승 트렌드가 점차 하방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CPI를 통해서 서프라이즈 같이 갑자기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연준의 올해 9월 달 기준금리 동결 또 연말까지도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좀 확신을 가져가는 좀 그런 CPI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은 8월에는 FOMC가 없고 9월에 이제 있을 예정인데 9월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우선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 보고 있죠. 하지만 채권 시장이라고 예. 하죠. 패드 와치라고 하는 쪽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올해 2차례 인상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선 2차례 인상 전망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이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연준이 결국에는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또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를 포기하겠다라는 좀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말로만 외파적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어쨌든 금리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지표가 오늘 또 하나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 나왔고요. 안 좋게 나왔고 CPI 그리고 PPI가 순차적으로 이번 주 나오기 때문에 또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한번 보자면요. 일단 7월에는 금통위에서 14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이 한번 진행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제 27일에 금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매파적인 동결에 가장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 매파적 네. 동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사실 연속 인상은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예. 결국에는 아까 우리 연준의 얘기랑 비슷한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좀 더 다른 분위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인상할 만큼 유가나 이런 압력들, 물가 상승 압력들이 강한가 이런 게 대해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지 내수 시장이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K자 경제가 상당히 강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연속 인상을 버틸 만한 내수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속을 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가라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매파적인 동결을 하면서 되게 강한 워딩을 통해서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 약간의 그 위협을 주지만 실질적인 인상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8월에 이제 말에도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처럼 연속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함께 추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약간 깊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6월, 7월에 이제 조정이 결국 그 AI가 수익성까지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었고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발 그 순환 금융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중국 뭐 창신 메모리에 대한 이런 부분도 7월에 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꺾였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 네.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꺾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수급적인 요인인 거죠. 결국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좀 줄어든 건 모습들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예.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체 AI 전체 산업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빅테크 쪽은 나쁘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뭘까? 수익화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AI로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우려는 좀 많이 접어든 것 같다.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우리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가 하죠.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좋다. 거기서 돈을 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AI 수익화에 대한 논쟁은 조금은 없어진 것 같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메모리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냐를 봤을 때 AI 수익화 논란이 조금 해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AI 수익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AI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쪽으로 좀 돈이 다시 또 흘러가다 보니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메모리에 대한 돈들이 메모리만 좋았다는 시장에서 메모리가 아닌 다른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좀 좋아지는 시장 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수급이 쏠렸던 것들이 풀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포함해서요 언제 좋아질 것이냐를 봤을 때 저는 미국의 빅테크 주가가 달려가면서 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가는 모습들이 이제 발생할 것 같다. 지난 5, 6월에는 빅테크들은 떨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좋았던 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이제 쉽지 않고 독야청청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메모리 반도체와 그것을 메모리 반도체 사주는 미국의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주가가 이제 같이 가는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특히 애플 같은 거의 주가를 잘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애플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애플이 항상 중국 쪽 반도체를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국에 애플이 수익성이 좋아지고 애플이 돈을 잘 벌 때는 중국 거를 그렇게 사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애플이 힘들어지고 애플의 주가가 안 좋을 때 꼭 중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를 많이 사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져야지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도 같이 가는 환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걔네가 안 좋으면 걔네는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이고 그것이 중국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를 적게 쓰는 쪽으로 빠져나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저는 이제 빅테크 주가들과 우리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워낙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샌디스트 같은 그 메모리 쪽으로 워낙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주가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들이 이제 많이 반등한 게 그 좀 이제 돈이 퍼지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반도체 메모리 피크아웃 나올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모건 스탠리인데 이번에는 또 저가 매수 기회로 오히려 삼아야 된다라고 또 긍정적인 뷰를 전달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외사들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지금 9천 이상으로 보시는 만 포인트 보시는 외사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로 봤을 때 코스피 9,750포인트를 전망을 바꾸진 않았어요. 물론 거기에서 조금 더 레벨을 내려올 수 있겠다, 더 못 맞출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타겟은 타겟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펀더멘탈적 요소들은 바뀐 게 크지 않다. 한마디로 연말까지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투자들의 데미지가 받다 보니까 수급이 안 좋고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해외 주식으로 또 많이 돈이 나가고 있어요. 미국 증시로 지금 개인들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또 국내 증시가 조금은 눌리는 모습들이 그래서 이 타겟을 맞출지 안 맞출지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근거가 바뀌었냐가 중요한 것인데 근거는 저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건 스탠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런 근거들은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와 내년 잘 버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의견대로 메모리 지금 저가 매수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펀더멘털이 또 손상된 건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서 코스피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또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이란 전쟁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유가 또 올라온다 얘기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금리도 방향이 아직은 또 모호하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거시적으로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꾸려가야 되겠습니까?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레버리지로 갈아탄다던가 이렇게 위험하게 이제 투자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한번 훼손되었기 때문에 5월, 6월 같은 강한 반등장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오래 보시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장을 투자를 하시되 또 우리가 이번 7월 때 겪었던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미국 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는 이렇게 반도체가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유독 컸던 것은 두 업체, 탑2, 반도체 탑2가 50% 넘게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줄이는 방법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성이 크면서 지수 상승이 좀 덜할 때 좋은 게 뭐가 있냐. 커버드 콜 같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커버드 콜은 그러니까 뭐 코덱스 커버드 콜 같은 경우면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되 업사이드를 조금 포기하면서 변동성에서 이제 월 배당을 나오는 이런 커버드 콜 전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일부 포트폴리오 자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뭐 금융주를 담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변동성을 줄이는데 또한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또 나타나는 것들이 미국 증시대 그런 또 수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미국 증시 쪽이 결국에는 AI로 돈을 버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결국은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조금씩 투자를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가 저는 반등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 더 위험을 늘려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조금씩 담아가시면서 조금은 변동성을 관리하시는 면서 올라가는 것을 누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지금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 전략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쏠림 투자는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하고 커버드 콜이나 미국 주식, 금융주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분산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까지 한번 주셨습니다. 8월 그리고 하반기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